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지금 뭐 자막이 생방송, 재방송 그러는데 내가 재방송 틀어놓으면 제목으로 바꾸니까요. 이 자막에서 생방송, 재방송 바꿔달라는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예. 매번 생방송이 끝난 다음에 내가 그냥 생방송 녹화를 틀면 자막을 바꾸라고 그래. 그럼 다음날 또 재방송으로 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목으로 내가 재방송으로 바꿔줬으니까 자막을 바꾸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재방송 때 이 생방송을 재방송으로 바꾸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뭔 말인지 알았죠? 뭐 이 생방송을 재방송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앞으로 블랙 걸 거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자, 이 방이 열리자마자 달려와 주신 몇 분인가요? 예, 한 700분? 770분 정도? 예, 760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추천해주신 931분께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1시라서, 네, 오늘 집회가 1시라서요. 예, 오늘 방송이 1시라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진행할 거야.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망부유신? 유신, 헌법이 나쁜 건 아는구나. 예. 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왜 망치부인더러 독재라느냐, 이런 사람 있어요? 예. 날 대통령으로 만들어봐봐. 내가 블랙리스트 다 풀어주고 아무도 강퇴 안 시켜. 아무도 블랙 안 걸고. 나 아프리카 BJ니까 내가 방송 보여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보여주는 거야. 내가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면 나는 절대 너희들을 강퇴 안 시켜. 블랙도 안 해. 그럼 박근혜 들어가서 똑같이 전해. 그렇게 지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으면 차라리 망치분이랑 자리 바꾸라고. 자리 바꿔서 지랑 똑같이 꼴통들이랑 모여 앉아서 방송하라고 그래. 제발 대통령 자리 앉아가지고 온 국민 괴롭히지 말고. 알았지? 에? 예. 꼭 좀 전해주시고요. 네, 지금 또 이제 아프리카에 2015 방송대상 게시판이 열렸어요. 아, 이거 진짜 참 이 연말만 되면 그 방송대상 때문에 막 민감해진 각방 시청자들의 움직임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 싸우지 마시고요. 일단 뭐 베스트 50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망치 부인이? 예, 50등도 감사한 거니까. 이 젊고 이쁘고 능력 많은 BJ들 사이에 우리 망치 부인이 50등만 해도 그게 어디야. 너무 이렇게 막 과열해가지고 다른 방 시청자들이랑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 사실 나는 아프리카 다른 BJ들에게 참 많이 미안하다니까. 사실 나 때문에 이 아프리카가 맨날 정권에 타겟이 돼가지고 맨날 욕먹고 그러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진짜 너무 미안해가지고, 예. 우리 아프리카의 많은 BJ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손님 다 모아놓으면 망치분이 또 그냥 그것도 주워먹는 거 아니야, 앉아가지고. 내가 진짜 미안하다니까.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망치분이 혼자서 아프리카에서 방송 봐. 누가 보러 오겠어. 미녀들이 많다, 제주꾼이 많다. 보러 왔다가 이건 또 뭐야? 망치? 그러고 들어왔다가 처음에는 내 눈이 썩어! 막 이러고 나갔다가 이제 또 나중에 어쩌다 다시 들어와가지고 망치 부인의 새로운 세상을 접하면 사실 뭐 우주가 변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어. 친구한테 망치 부인을 소개를 했더니 친구가 쌍욕을 하더래. 이런 방송을 보라 하냐면서 막 쌍욕을 했대요. 다시는 말을 못했다는 거야. 근데 한참 뒤, 얼마 뒤에 그 친구하고 다시 연락을 했더니 이 망치 부인한테 완전히 빠져가지고 망치 부인의 과거 유튜브 방송까지 다 찾아보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보고 막 쌍욕했던 사람이 이제 망치 부인의 과거 방송을 막 찾아보면서 망부학 개론에 빠져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은 해외에 계신 분인데 해외에 계신 분이 동생한테,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동생한테 소개를 했대나? 근데 이제 그 동생이 다른 친구한테 소개를 한 거야. 그랬더니만 그 친구와 친구 남편까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망치부인 방송 보기래요. 예. 사실 그런 거예요. 이 방송이
망치부인 방송이 아무나 듣는 방송은 아니야. 이게 사실 뭐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망치부인이 있는 건 알았는데 망치부인이 있는 건 알았는데 잘 안 듣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몇 번 들어와도 뭔 말인지 모르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귀를 뚫고 뇌까지 뚫고 들어오는 귀 속을 통과해서 뇌로 뚫고 들어오는 망치부인의 이야기가 들린 순간 그날 새로운 세상이 열리잖아. 그렇게 되기 전에는 사실 망치부인을 보면 쌍욕하는 게 정상이야. 이런 방송이 그래도 베스트 50에 들어갔다는 게 어디예요? 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하여튼 뭐 여러분들 막 괜히 막 너무 민감해하지 말고 저는 이제 지금 베스트 50 든 것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니까 다른 방 시청자들이랑 싸우지 말고 그럼 좀 비정상이에요. 처음부터 좋았어? 나 처음부터 좋았던 사람들이 더 의심스럽더라. 그래서 다른 방 시청자분들이랑 싸우지 말고 멋진 아프리카 통합과 화합의 아프리카 방송 대상이 멋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에 날마다 새로운 신인들이 늘어나고 새로 BJ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손님을 막 끌어줘야 그런 거 있잖아. 막 좋은 방에 들어가려고 보고 싶은 방에 들어가려고 막 광클하다가 손이 쭉 미끄러져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그러다가 사실 다른 방에 못 가게 된 사람 손 원래 다른 방 가려고 들어와가지고 막 광클하다가 쭉 미끄러져서 들어왔는데 그만 못 나가고 그냥 여기서 다른 방송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세월을 잊고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금 이제 손들기 시작했어. 맨 처음에 내 눈 막 이러면서 욕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점점 빠져들어서 이제 잠잘 때도 틀고 있어야 되고 망치부인이 생방송을 안 하는 날은 하루가 뭐 3개월 같다 뭐 이런 지경에 이르기도 하죠. 근데 사실 망치부인은 언제나 지금 돌아오는 1월 17일이 되면 망치부인 방송 만 9년이에요. 제가 2007년 1월 17일에 시작했기 때문에 8, 9, 10, 11, 12, 13, 14, 15, 15년 1월 17일 만 8년. 그 다음에 16년 1월 17일이 만 9년이 되는 해예요. 그리고 이제 2016년은 망치부인의 10년차 방송이 된단 말이야. 누가 그러잖아요. 한 가지 일을 10년 동안 꾸준히 하면 한 가지를 한 사람이 꾸준히 하면 그 분야에 있어서 이 전문가가 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개인 시사 방송에 있어서 이 망치부인이 존재할 수 있도록 사실 10년 가까이 만 9년을 지나 10년째 접어들도록 하는 힘은 어디 있는가? 뭐 물론 우리 망치부인을 이 땅에 만드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첫 번째 공로라면 두 번째는 우리 시청자분들이죠. 사실 많은 아프리카의 시사방송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래 왔는데 지금까지 망치부인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듣는 귀를 가진 여러분 덕분이죠. 이 방송은 사실 아무나 듣는 방송이 아니야. 아는 만큼 들리는 방송, 가슴이 열린 만큼 감동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 방송이 이만큼 유지된 건 누구 덕분이다? 듣는 귀가 있는 여러분 덕분이다. 그래서 망치부인을 오늘 이때까지 키워주시고 지켜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사실 이제 중국에서는 10보다 9를 더 중시한대요. 그 얘기 들었죠? 중국에서는 10이라는 숫자보다 9라는 숫자를 가장 완전한 수라고 본다는 거야. 꽉 찬 숫자. 돌아오는 1월 17일이 망치부인 방송 9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네. 정말 지나온 세월 참 우리가 많은 일을 겪었는데 그 모든 일이 참으로 감사한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제까지 망치부인 이번에도 아프리카 50인 베스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그러니까는 언제부터였더라? 9월부터였나?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분명히 내 10월 달에 냈고 9월 달에 무슨 얘기를 했냐? 국정교과서가 박근혜의 무덤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면 박정희까지 부관 참시하게 될 거다라고 내가 9월 달에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그 많은 이제 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리고 이 박근혜 팬따라지들은 이 국정교과서가 보수의 결집을 가져올 거라고 주장했잖아. 그러나 내가 당당하게 뭐라 그랬냐? 아니다. 도리어 국정교과서 때문에 경상도까지 흔들리게 될 거다. 그러면서 대구 경북 지역이 우리 민족주의의 산실인데 그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경상도가 바뀌고 있는 흐름을 난 느낀다. 기억나시죠? 내가 분명히 그런 얘기했어. 11월에 내가 경상도가 분명히 바뀌고 있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10월 11월에 기억나죠? 자, 첫 번째 팩트가 뭐냐면 영덕 주민투표죠. 영덕 주민투표에서 잠깐만요. 이게 내가 2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려야 돼. 1시간 영덕 주민투표에서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이 정부 기관에서요 5명의 장관인가가 협박을 하고 그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은 박근혜를 반대하는 거다.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주민투표 안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대대적으로 프랭카드에 붙여놓고 개 지랄이 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영덕 주민들이 그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얘기했던 18,000명 18,000명의 투표인단 중에 60%가 투표에 참여하고 6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91.7%가 박근혜 뜻에 반대했다는 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야 그거. 그러니까 언론에서 일부러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33%가 안 되니까 무효라고 막 주장을 했잖아. 다급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조선일보의 주장이 통하려면 33%라는 기준을 적용하려면 소위 이 주민투표하는 팀에게 선거인단 명부를 제공했어야 돼. 근데 선거인단 명부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순전히 그 지역 사는 사람들한테 스스로 투표하겠느냐 물어봐갖고 투표하겠다는 사람들 명단 작성해서 그 사람들 중에 60%가 투표하고 91%가 반대한 거잖아요. 한나라당 망세. 한나라당이 망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만세를 해. 왜? 저기 고조선 만세 그러지. 예. 자, 좌우지간 그래서 영덕 주민투표는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 이상의 엄청난 효과를 갖고 온 거예요. 아마 쟤네들 지금 뒤집어졌을걸? 영덕 주민투표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영덕 주민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예. 가만있어 보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분은, 사실 이제 내가 그 영덕에 가서 방송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방송하러 오지 마라. 영덕은 완전히 새누리당 천지다. 그래서 괜히 망치부인 와서 방송하다가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영덕 주민투표 끝난 다음에 보낸 문자예요. 망부님, 정말로 경상도가 변하고 있나 봐요. 어제 투표 결과에 승복하고 원전부지 확정고시를 철회하라고 군수와 군 도의원 간담회가 있었는데 농민단체분들이 내년에 새누리당 절대로 뽑지 않겠다고 했고 박정희 과거는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고 누구는 백담사로 가서 애비의 죄를 참회하며 살아야 되는데 청와대에 있다고 청와대를 절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만간 망부님 한번 내려오셔도 될 듯합니다. 예. 이게 지금 그 영덕에서 온 그 문자예요. 이분이 내가 이제 그 양희원영 국장님이 거기서 막 행사 있다 그래서 내가 방송하러 간다 했더니 오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거기 새누리당 지지자들이라서 가서 박근혜 비판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고 내가 못 갔단 말이야. 그렇게 오지 말라고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정말 망치부인님 경상도가 변하고 있나 봐요 이러면서 이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경남에서 홍준표 주민소환이 성립됐다는 거. 10%의 주민이 사실은요. 경남 주민이 많아. 옛날에도 제주도에서 무슨 주민소환 투표가 있었지만 제주도는 사람들이 적어. 인원수가 적어. 근데 경상남도는 제주도보다 훨씬 인원수가 많아. 그런데 거기에서 10%를 채웠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이 경상남도에서 주민 소환을 할 수 있도록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야. 아마 쟤네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놀래고 있을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제주도는 인구가 50만이잖아. 제주도는 인구가 50만이고, 그러니까 아마 그 중에서 유권자면 35만에서 40만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10%면 4만 명 정도만 모집하면 되지만, 경상도는 지금 수십만 명을 모았어. 30만이 넘어. 30만이 넘는 인원을 서명을 받아낸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예. 자, 오늘 세 번째. 망치 부인이 이야기한 경상도가 변하고 있다라는 세 번째 이야기를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CBS 신동진 기자입니다. 저희가 이번엔 대구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대구 동성로인데요. 설문조사 방법은 똑같습니다. 찬성하시면 왼쪽, 반대하시면 오른쪽 스티커를 붙이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시간은 3시 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구의 민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획일화시켜가지고 이거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막 한 사람의 의견이 굉장히 절대적인 진리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건 틀렸죠. 잘 안 되죠. 역사는 일단 360도인 방향에서 자신이 배우고 해석을 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중립을 선택했는데, 그 문제는 이렇게 각자 다 칙을 다 쓰고 지 마음대로 그 하나 다르게 올바른 그 사실을 규명해놓고 그 다음 비판을 각자 하라. 찬성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 4시 8분 설문조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신동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구미 문화로에 나와 있습니다. 구미의 민심은 어떨까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찬성하시면 왼쪽, 반대하시면 오른쪽 스티커를 붙이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 2시 54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라는 거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반대했습니다. 너무 편파적인 방향으로 갈 것 같아가지고 반대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된 역사 교과서 내용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재 연구나 그런 거를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국정화를 이제 해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지 않나 해가지고 그냥 반대. 지금 시간 3시 54분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설문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를 안 타가지고, 예, 차를 안 타가지고 차 타러 갔었어요. 자, 예, 어때요, 여러분? 이 대구하고 구미의 투표 결과 보니까 어떠세요? 예. 그 국정교과서가 보수 세력을 결집시켜서, 예, 국정교과서가 보수 세력을 결집시켜서 박근혜에게 내년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라고들 주장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기가 막히죠? 예. 내가 그랬잖아. 지금 세 가지야. 경북 영덕이 어떤 곳이야? 전국에서 박근혜 지지율이 두 번째로 높게 나온 데야. 전국에서 박근혜 지지율이 두 번째로 높게 나온 곳인데, 거기에서 온갖 박근혜의 뜻이니까 투표하지 말라는 그 여러분 있잖아요. 그 이제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야당을 지지한다는 티를 내잖아요. 그러면 마을에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식이냐? 그 사람네 집 근처만 도로가 뒤집어져도 포장을 안 해주는 거야. 경상도는 모든 곳에 포장이 돼 있어요. 심지어 논길도 큰 데는 다 포장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야당을 지지한다 그러면 그 사람 집 주변은 도로 포장을 안 해줘요. 이게 경상북도를 살아본 사람만 아는 얘기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막 대구 경북 지역에 가면 목소리 크게 박근혜 만세, 한나라당 만세 그러잖아. 그 사람들 속으로는 다른 생각한다는 거야. 그 실제로 누가 이제 자기 어머니가 막 그 박근혜 칭찬을 하더라는 거,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신경질하면서 끊었다는 거야. 엄마 왜 아직도 그렇게 그 구태의원 하냐면서 막 욕을 하면서 끊었는데, 나중에 엄마가 전화를 해서 사실 앞에 누구누구가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박근혜 욕하면 큰일 난다고. 나도 사실 문재인 좋아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대구 경북의 정서야. 실제로 속으로는 뭐라 그러나 박근혜하고 한나라당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 새누리당이. 그런데 그걸 드러내면 왕따 당하고 막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얘기를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 대구에서 김부겸 40% 그 문재인 당선, 그 당시에도요. 여러분 생각해봐. 2012년 총선 끝난 다음에 부산 지역에서 야당 후보가 일제히 40% 이상의 득표를 얻었어. 대부분이. 그러면 사실 굉장히 큰 변화예요. 부산 경남 지역에서 2012년에, 그러니까 부산 지역이지. 부산에서 2012년 총선에 새정연 후보들이 40% 정도의 지지율을 다 얻은 거야. 기본이 40%였어. 그건 뭘 얘기하냐? 사실 근데 그 당시 분위기는 어땠냐면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랬어요. 그때 살았던 분들 기억하시죠? 대구에서 김부겸 택도 없다 그랬고 2번이라서 택도 없다. 대구에서 그랬어. 그 다음에 부산에서 뭐 택도 없다. 무슨 2번으로 나오느냐.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는 새정연을 찍고 싶어도 그런 주변 분위기 때문에, 예. 문성근? 무슨 얘기야? 누구도 40% 가까이란 얘기지? 하여튼, 그래서, 예. 왜 쓸데없는 얘기하냐? 전두환 얘기는 여기서 지금 왜 하고 있는 건데,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하트 써서, 블랙이야? 유시민? 유시민은 모르겠어. 근데 좌우지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산 지역에서도요, 그때 분위기는 어땠냐?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 그랬어. 맞지? 그때 막 그 여론 조작단들이, 그 동네 분위기를 주도하는 막 동네 목소리 큰 아줌마들이 돌아다니면서 택도 없다. 새정연이 30%도 못 얻는다. 다 그랬어. 2012년에. 그 지역 얘기 들어보면, 워낙 그 새누리당이 막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분위기가 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20%가, 그러니까 40%가 넘은 거야. 그것도 굉장한 변화였죠. 그게 되게 중요한 변화야. 그거는 그만큼 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 이번에도 그렇게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 투표하면 안
전국에서 박근혜 지지율이 두 번째로 높았던 영덕에서 주민 32%가 가가지고 투표를 해버렸다고. 엄청난 변화예요, 이거. 주민 32%가 그 온갖 방해 공작, 정말 깡패들이 길목을 지켰대잖아. 깡패들이 길목을 지키면서 투표를 못하게 하니까 할머니들이 몰래 새벽에 와서 투표하고 가고 그랬대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33%나 32%가 투표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냐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쟤네들이 지금 계속 떠드는 게, 그래봤자 경상도는 새누리 찍는다. 걔네들 봐봐. 하나같이 처음 본 애들이야. 펜딱지 달고 서포터를 달아도 처음 보는 애야. 그래봤자 경상도는 새누리다라고 주장하는 애들, 펜딱지 달고 서포터 달았어도 처음 본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뭐냐? 세뇌시키는 거야. 그래봤자 이 경상도에선 새누리 찍어야 한다. 새누리를 찍어야 된다라고 세뇌시키는 거야. 만약에 새누리를 비판하고 박근혜를 비판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하는 거야. 이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겸 봐봐요. 김부겸이 작년 지방선거에서 2번 달고, 그러니까 2012년에는 무소속으로 나왔어. 2012년에는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했는데 2014년 지방선거 때는 2번을 달고 40%가 넘었어. 그게 뭘 의미하겠어. 지금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경상도 지역에서 무슨 사주를 보시는 분이래요. 예. 아니 사주를 보시는 분이 되게 경상도 분을 보시게 됐대나 봐. 근데 이 경상도에서 하는 말이 뭐냐? 이제까지 매번 이 야당이 이번 정당이 사람 같지 않은 애들을 내보내서 그렇지. 뭐 문재인이나 김부겸 같이 될 만한 놈 내보내면 찍어주지. 그런다는 거야. 제 경상도 분위기가 무조건 새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새누리 아니고 찍을 만한 사람 오면 우리도 찍어주겠다. 그런 분위기래. 이걸 언제 사주 보는 분이 나한테 보내셨어요? 예. 사주 보시는 분인데 그 상담하러 왔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그만큼 지금 전국이 요동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더 웃긴 게 뭐냐. 사실 이제 주말에 여론이 어떤 식이었냐면 이제 원래 국정교과서가 대대적인 문제였잖아. 근데 이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14일날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를 막 폭력 집회라고 막 주장을 하면서 얘네들이 분위기를 전환을 시도했는데 도리어 국민 여론이 폭력 집회가 아니라 강경 진압이다라는 여론이 막 커지니까 당황한 상태에서 갑자기 김영삼이 죽어. 갑자기 김영삼이 죽으니까 김영삼 애도 국면으로 돌아가면서 김무성이 자기가 정치적 아들이라는 둥 이러면서 그 소위 그 강경 진압론 빨간 우비론을 완전히 덮었어. 근데 김현철 아들이 김무성한테 쌍욕을 한 거 아니야. 정치적 아들은 나발 네가 1년 동안 입원해 있는 아버지한테 면회 한 번 왔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김무성이 유산만 말하는 나쁜 아들 이런 이제 이름으로 되면서 그 김영삼 얘네들이 이제 김영삼 마케팅을 한 거예요. 김영삼을 팔아서 전국을 바꿔보려고 주도를 한 거야. 그런데 그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야.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다. 박적박 얘기 들어봤죠. 이번에도 박근혜가 스스로 모든 걸 되돌이켜 시켰어. 모든 걸 되돌이. 그러니까 박근혜가 김영삼 초상집에 가서 장례식장에 가서 서명도 안 하고 방명록에 글도 안 쓰고 5분인가 7분 만에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김영삼과 박근혜가 대립적인 구도로 언론에 비춰지게 되고 그러면 왜? 그러면서 이제 김영삼에 달렸던 무수한 악플 그 무수한 악플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풀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도리어 지금 분위기는 어떠냐면 7분.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 김영삼의 역사 바로 세우기. 김영삼의 역사 바로 세우기에 논점에 맞춰지고 있어. 그거 느껴지죠, 여러분? 얘네들은 막 김무성과 새누리당이 그 김영삼의 민주화 운동의 뭐 후계자들이다 이렇게 이미지 작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그만 그 유산만 노리는 아들 새끼들 막 이러면서 욕먹고 분위기가 싹 뒤집어지면서 그 김영삼의 역사 바로 세우기가 초점을 맞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미쳐. 저도 이제 주일날 제대로 몰랐던 내용인데요. 예. 주일날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거 한번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만있어 봐. 이게 우리 저기 함께 읽는 뉴스엔 없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Y뉴스 넘어가죠.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음향 뉴스 들으시면서 네, 그 음향 뉴스 한 가지만 딱 언급하자면 예. 9.11 테러 때 부시 대통령 행적 조사했고요. 중국의 선박이 빠졌을 때는 신속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청취자 문자에 대한 답변이세요? 예. 음향 뉴스 그 분향소 듣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직전에 막 그 이제 음향 뉴스가 나왔어. 그게 이제 김현정 앵커는 그 음향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은 거야. 그런데 이 권영철 기자가 그 당시 이제 그 시민 이게 뭐야 레인보우 문자로 개소리한 애들이 무슨 저기 중국에서 배가 이렇게 침몰했을 때 그때 시진핑이 뭐 했는지 묻지 않았다. 그러면서 왜 박근혜한테 묻느냐라는 누가 문자를 보낸 거야. 그러자 권영철 기자가 그 Y뉴스 저기 뭐야 음향 뉴스에 대한 답변을 딱 피하면서 그 날린 거예요. 그 저기 뭐야 9.11 사태 났을 때 부시가 뭐 했나 이것도 털렸고 그 다음에 이 시진핑은 알아서 그 배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시진핑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 누가 경상도를 욕했다고 지랄이야. 꺼져.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권영철의 Y뉴스 잘 들어봐요. 되게 중요한 얘기 나와요. 동안 눈을 지그시 감고 계셨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참 공과가 많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Y뉴스에서는 김영삼 정부 시절의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Y뉴스는 역사 바로 세우기 부분. 네. 뭐 정확하게 Y의 주제를 말씀하신다면? YS의 역사 바로 세우기 왜 다시 주목받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왜 지금 다시 그 부분이 주목받고 있는가 하나하나 얘기를 좀 풀어보죠. 김현정 앵커는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 먼저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회 척결도 있었고 금융실명제도 있었고 뭐 공직자 재산 공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업적 중에 하나인데 처음은 뭐예요? 2월 25일 취임을 하잖아요. 예. 당일 12시에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 등산길을 개방을 합니다. 이게 군사 독재 시절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3월에 공안사범, 일반사범 4만 천여 명을 특별사면 감형 복권하는데 이게 지난 30여 년간 쌓인 그늘을 말끔히 거두어 대합하자 이런. Y뉴스 넘어가죠.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음향 죄송합니다. 뉴스 들으시면서 네, 그 음향 뉴스 한 가지만 딱 언급하자면 예. 9.11 테러 때 부시 대통령 행적 조사했고요. 중국의 선박이 빠졌을 때는 신속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청취자 문자에 대한 답변이세요? 예. 음향 뉴스 그 분향소 듣는 동안 눈을 지그시 감고 계셨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참 공과가 많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Y뉴스에서는 잠깐만요. 그 일단 누가 요 인터뷰 전문 있잖아요. 이거 글로 보면서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영철의 Y뉴스 이거 글로 되어 있는 기사 그거 좀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 김영삼이 죽었는데 일제히 90%가 욕을 했어. 90%가 욕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쪽 편에서는 이 김영삼이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의 전신 신한국당을 만든 사람이야. 신한국당을 만든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김영삼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악플을 달 상황은 아닌데 90%가 특히 이제 댓글 요원들까지 김영삼 욕을 쌍욕을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나는 이게 김영삼 때 워낙 죽은 사람이 많았잖아. 저기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다리 성수대교 무너지고 그
비행기가 몇 대가 떨어지고 배가 가라앉고 그 김영삼 정권 시절에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야. 한 2,000명 돼. 그 사건 사고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서 대구가 2번인가 3번인가 불나고 폭발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지. 그 다음에 무엇보다 그 IMF를 불러들여서 IMF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가정이 파괴됐고 죽은 자살한 아버지, 자살한 어머니, 그 파괴된 가정에 진짜 대학을 못 다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 그래서 이게 김영삼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분노, 그러니까 김영삼하고 한테 상처를 받은 국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러려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좀 내가 봐도 얘네들은 댓글 요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다 같이 김영삼을 욕할까? 수상하더라고. 그게 좀 수상했어. 그래서 보니까 김영삼이 욕먹는 이유는 정말 IMF 때문이고 그때 죽어간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김영삼이 욕먹는 이유는 사실은 이것 때문이 아니냐. 김영삼을 뭐라 그러나 박근혜 빠돌이들이 열심히 졸라 까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지. 김영삼의 역사 바로 세우기. 김영삼의 역사 바로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드립다 까대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 시절의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Y뉴스는 역사 바로 세우기 부분. 네. 정확하게 Y의 주제를 말씀하신다면? YS의 역사 바로 세우기 왜 다시 주목받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왜 지금 다시 그 부분이 주목받고 있는가 하나하나 얘기를 좀 풀어보죠. 김현정 앵커는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 먼저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회 척결도 있었고 금융실명제도 있었고 공직자 재산 공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업적 중에 하나인데 처음은 뭐예요? 2월 25일 취임을 하잖아요. 예. 당일 12시에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 등산길을 개방을 합니다. 이게 군사 독재 시절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3월에 공안사범, 일반사범 4만 1천여 명을 특별사면 감형 복권하는데 이게 지난 30여 년간 쌓인 그늘을 말끔히 거두어 대합하자 이런 취지였고요. 예. 4월 19일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유리 4.19 묘역을 참배하면서 4.19 혁명은 부정부패와 불의에 대항해 정의사회를 구현하려는 위대한 혁명이었다. 4.19 혁명은 3.1운동 다음과는 역사적인 의거로 재평가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5월 13일 광주민주화운동 13주년을 앞두고 특별 담화를 발표하면서 오늘의 정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민주정부다. 5.18의 성격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을 하는 그렇군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이 군정 종식, 군부 독재 종식 부분에 맞춰진 겁니까? 군정 종식이 핵심이었는데요. 군정 종식만 한 것은 아닌데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죠? 첫 번째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5.16 군사 쿠데타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른바 신군부 12.12 5.17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보죠. 첫 번째, 친일 청산과 관련된 상징적인 일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게 조선 총독부 건물을 해체해서 경복궁을 복원하고 새로운 국립중앙박물관을 건립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그때 일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민족 정기의 회복을 위해 조선 총독부 건물을 가능한 조속히 해체하자. 이게 이제 광복 50주년인 1995년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조상의 빛나는 유산이자 민족 문화의 정수인 문화재를 옛 조선 총독부 건물에 보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새로운 국립중앙박물관을 건립하자 이렇게 간 겁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임시정부를 재평가하는 작업도 그때 있었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국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색출이나 단죄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은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의 법통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이제 94년 8월 5일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상해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정을 표방하고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도입, 대한민국의 법통을 세웠다. 특히 새 정부는 상해 임시정부의
문민적인 정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담화를 발표합니다. 지금 뭐 건국절 논란 이런 거는 YS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겠네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얘기죠. 상해 임시정부 때부터 대한민국은 시작된 거라는 걸 이 시대에. 그게 우리 헌법 전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한 사람이 이제 YS다. 네. 두 번째, 5.16을 군사 쿠데타로 명확하게 성격 규정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YS는 취임 100일인 6월 3일 기자회견에서 5.16은 분명히 쿠데타라고 생각한다. 5.16 쿠데타가 우리의 역사를 얼마나 후퇴시킨 하나의 큰 시작이었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은 군부 정권의 연장이다 보니까 5.16이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5.16 혁명, 5월 혁명 또는 뭐 5.16 군사 혁명 이렇게 불렸지 않습니까? 예. YS가 이것을 바로 잡은 겁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2011년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과 관련한 성명에서 사랑하는 조국의 군사 쿠데타라는 죄악의 씨를 뿌린 원흉이 바로 박정희 육군 소장이다. 독재자 박정희는 18년간 장기 집권하며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이렇게 밝히게 이게 YS의 성명이었어요? YS, 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5.18을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명확하게 성격 규정한 것도 이때 일어난 일. 그렇습니다. 12.12 사태는 쿠데타적 하극상으로 규정을 하고 문민정부는 5.18 연장선에 있는 민주정부라고 밝힙니다. 이게 그 1993년 5월 13일 특별 담화를 발표하는데 1980년 5월 광주의 유혈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오늘의 정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는 민주정부라고 강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 과도 많고 여러 가지 평가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역사 바로 세우기 부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할 만한데 왜 지금 다시 이 YS의 역사 바로 세우기가 주목을 받는 건가? 지금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 바로 세우기 내용을 들으면서 느끼시는 게 없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대부분 부정하거나 바로 잡으려고 하는 내용들이 김영삼 정부에서 이뤄진 역사 바로 세우기들입니다. 아까 뭐 건국절 얘기 잠깐 했습니다. 예. YS는 문민정부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규정을 했지만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건국절이라는 사실상 회개한 말로 항일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승만 정부 때부터가 대한민국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948년을 건국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이전에 독립운동이나 이런 건 사라지는 무시해버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16이 군사 쿠데타 내지는 군사 정변이라는 건 이미 역사적 사실로 입증이 됐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1993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결정문을 통해서 5.16은 쿠데타로 규정을 했습니다.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규정을 했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있죠. 또 뭐 국무총리나 심지어 뭐 김순환 검찰총장도 5.16을 혁명이라거나 개인적 개념을 밝히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YS의 정치적 아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던 역사 바로 세우기를 다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줄까도 참 궁금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치적 아들이다라고 했는데. 자, 역사 바로 세우기 부문에 있어서 오늘 YS의 업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Y뉴스 권영철 선임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원 기사를 보시라는 거예요. 더 자세히 나와. 그러니까 그 김영삼이 왜 지금 그 욕을 먹는가? 물론 김영삼이 경제적인 큰 잘못을 했고 그로 인해서 사실 김영삼 때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재벌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게 김영삼 때야. 그러니까 김영삼이 잘못한 게 재벌 권력에게 그 권력을 내준 거. 그게 큰 잘못이야. 그래서 IMF가 온 거예요. 근데 김영삼이 초기에 사실은 지금 이 역사 바로 세우기가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김영삼 정부 초기에 일어난 일이야. 그러면 왜 그랬냐? 사실 이제 김영삼이 그랬다 그랬잖아. 민주화 운동 그 세력을 이끌고 당으로 들어갔다고. 김영삼이 이제 자기랑 같이 신민당 활동하고 그 부산 마산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정부를 구성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초기에 이 정권 초기에 그 역사 바로 세우기를 진행해 버린 거야. 그런데 이제 중반에 소위 이제 그 95년부터 우리나라가 세계화 정책을 피게 되고 김영삼이 그러면서 재벌 중심의 그 경제 정책을 주도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소위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다 이제 아니면 변절되지 않은 사람들 쫓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김영삼 정부 막판에 IMF까지 오게 된 거란 말이야. 근데 하여튼 김영삼을 막 띄워가지고 자기네들이 막 민주화 운동의 계승자니 어쩌니 이렇게 장난을 치고 싶었는데, 그만 박근혜가 가서 방명록에 적지도 않고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문상하고 갔다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왜 박근혜가 그랬냐, 왜 김영삼, 김무성이는 막 자기가 민주화 아들이라는 둥 막 이러고 떠들었는데 박근혜는 왜 쌩했냐, 그러면서 박근혜와 김영삼, 박정희,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된 거야. 박적박. 박근혜가 지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가라앉은 논란을 다시 부활시켜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김영삼의 그 죽음으로 막 새누리당이 뭔가 이제 막 작전을 펴가지고 다른 데로 돌리려고 그랬는데, 박근혜가 가가지고 이제 그 쌩한 바람에 되돌려 놓은 거야. 그러면서 또 이 박근혜의 모든 행동이, 그러면서 박근혜의 행동이 다시 주목받게 된 거예요. 뭐냐? 이 김영삼의 죽음으로 덮었던 폭력 시위 논쟁, 박근혜가 또 고스란히 되살려놨더만. 예. 이 뭐냐? 복면 시위 못하게 해야 한다. IS도 그렇게 한다. 그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 박 대통령, 국회에도 날선 비판. 특히 복면 시위를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IS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14일에 열린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을 테러단체인 IS와 동일선상에 놓았다. 반면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받고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 씨와 관련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특히 최근 새누리당이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복면 금지법에 대한 지지 의사도 표명했다. 집회 시위 중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이 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바 있다. 즉 IS의 파리 테러를 명분 삼은 정부 여당의 역주행을 대통령이 적극 거들고 나온 셈이다. 내가 요즘에 분위기를 보니까요, 박근혜가 숟가락을 얹으면, 여러분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명박 말기, 이명박 중반 이후로 이명박이 숟가락을 얹으면 모두 망했어. 갑자기 반대 여론이 일어나고, 그죠? 이명박 정부 중반 이후로 이명박이 하여튼 숟가락만 얹었다 하면 그냥 그때까지도 반반이었던 그 찬반 여론이 이명박이 뭐 하나 얹어놓으면 반대가 급증하게 돼. 내가 볼 때 박근혜가 이 발언을 한 것 때문에 그 시위대를 테러 집단으로 지금 규정한 거잖아. 시위대를 이 그 테러 집단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로 박근혜에 대한 비판 반대 세력이 이 주장에 대한 반새누리의 전선을 확실히 긋게 될 거라고 봐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기본적으로 국민은 법치에 따라 법을 준수했고 경찰이 법을 어겼잖아. 경찰이 헌법과 집회시위법을 어긴 거야. 그 다음 정부 무력화?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정부가 무능력했잖아. 정부가 무능력했던 게 문제지. 우리가 어떻게 더 무력화시키겠어. 지금 너네가 뭐하니? 너네가 뭘 했다고 우리나라 무력화시킨다 그래. 그냥 너네는 무능력한 거야. 이거 지네들이 무능력한 거를 시위대한테 또 덮어 씌운 거야. 쥐가 무능력한 주제에 우리가 지를 무력화시켰다라고 막 덮어 씌운 거야. 24일 국무회의에서 오늘 아침에 내가 볼 때 지난 주말에 그 빨간 우비로 얘기했다가 그 도리어 역풍이 불어가지고 그 그걸 뭐라 그러니 불법 과잉 집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다시 김영삼으로 덮은 여론을 오늘 아침 고스란히 국무회의에서 복원했어. 박근혜가 그 지가 그냥 덮고 아무 말 안 했으면 어쩌면 다른 논점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박근혜가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고스란히 이 이슈를 되살려냈어요. 다자회의 참석자 출국했던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과격 시위와 불법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면서 이번 폭력 사태는 상습적인 불법 폭력 시위 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뭔데요? 파이프를 준비했네, 죽창을 준비했네라고 그렇게 폭력 시위라고 주장했지만
알고 보니까 준비한 게 경찰이었어. 경찰들이 대나무 들고 돌아다니고 경찰들이 파이프 준비한 게 오마이뉴스 사진에 그대로 찍혀 있었던 거야. 우리 방송에서 보여준 사진. 그게 오마이뉴스 기사 뒷부분에 나오는 사진들이에요. 그런데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러면서 또 민주노총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손도끼를 이거 봐라 이게 바로 폭력 시위를 준비한 거다. 근데 그거 알고 보니까 그게 민주노총 전임자가 캠핑 가려고 산 거라며. 우리 집 뒷베란다에도 손도끼 있어요. 장작을 이 장작을 펼 때 캠핑을 가면 이제 캠프파이어를 하잖아. 캠프파이어를. 그때 장작에다가 손도끼를 딱 꽂아놓고 아니 어촌 삼시세끼 봐봐. 망치로 도끼를 막 두들기면 장작이 쪼개져. 그러면 이 손도끼를 들고 이게 시위에 사용된 물품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 손도끼가 사용된 사진을 제시했어야 돼. 그런 거 하나 없이 이거 봐라 이게 폭력 시위를 준비한 거다. 연병. 그러면 주방을 그 압수수색하면 시카를 들고 이거 봐라 폭력 살해 의도를 갖고 준비했다 이럴 거 아니야. 이게 압수수색은요 그렇게 함부로 발표하는 게 아니래.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는 그 압수품과 이전의 자료들을 자기네들이 다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시위에 이용됐다는 정확한 증거를 제출해야 그게 법적 증거 자료가 되는 거야. 그런데 압수수색한 지 1시간 만에 자극적인 거 몇 개 들고 나와갖고 이거 봐라 이게 폭력 시위를 주도한 거다. 이게 법치의 기본을 위배한 거야. 박근혜 정부가 법치를 하고 시민들이 법치를 반대한 게 아니라 박근혜가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야. 법대로 지금 통치를 안 해. 법치란 말이 뭐냐? 법에 따라 통치한다는 거예요. 죄형 법정주의를 지키고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헌법을 수호하고 집회시위법을 지켜야 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게 법치야. 근데 지가 법치가 아니라 공주공화국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서 말도 안 되는 증거들로 말도 안 되는 물품 들고 나와서 이게 폭력 시위의 증거라고 개소리하고 그러면서 지금 국무회의에서 또 떠들어? 내가 볼 때 이것 때문에 완전히 여론 뒤집어질 거라고 봐. 박근혜가 솔직히 어떤 그 왜 일베 청년이 망치야. 이제 다 끝났다. 사람들이 이제 민중 대회고 뭐고 아무도 얘기 안 한다. 김영삼 얘기로 넘어가서 사람들이 무슨 집회고 뭐고 아무 관심도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민은 역시 냄비인가 보다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고스란히 이 이슈를 되살려 준 거예요. 역시 그쵸? 쏙 들어간 이 시위 폭력 시위냐 과잉 진압이냐 논란을 바로 되돌려놨어. 역시 박적박이야.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 박 대통령은 구속영장에 발부된 민주노총 위원장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나라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면서 폭력 집회를 주도했고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기도한 통합진보당의 부활을 주장하고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라며 이를 사전 기획설의 정황으로 제시했다. 그러니까 박근혜한테 얘기해주는 애들이 또라이거나 박근혜가 모자라거나 그 당시 민중 총궐기에 12대 요구안 여기에 이석기 석방이 있어요 없어요? 저 민중 총궐기 12대 요구안 좀 우리 사진 게시판에 있는 거 좀 다시 올려봐. 여기 이석기 석방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프랭카드 하나 들고 나왔어. 이석기 석방하라는요 구호로 외치지도 못했어요. 동의를 못해서. 예. 이런 거 없어요. 네. 이런 이석기를 통합진보당 부활시켜라. 이석기를 석방하라. 이런 얘기는요. 민중 총궐기 대회의 요구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솔직히 내가 궁금한 건 뭐냐. 그 집회에 참석도 안 한 새끼들이 이석기의 솔직히 해서 그거 프랭카드 한 장이었어. 우리 방송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아무 말 없이 프랭카드 들고 가는 애들이 쭉 나온 거야. 그 중에 이석기를 석방하라. 근데 우리 망치부인이 뭐라 했어요? 나는 이석기 석방 반대세. 이석기 석방 반대고 이석기랑 똑같은 죄를 저지른 박근혜를 구속하라. 그게 내가 볼 때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입장이야. 안 그래? 국가보안법으로 이석기를 잡아 넣었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이석기를 잡아 넣었으면 박근혜도 똑같이 잡아 넣어야지. 왜 거기에 그 프랭카드를 들고 나왔냐? 그럼 여기서 걔네들이 풀악치냐? 그건 또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날 우리 민중총궐기 대회에 요구사항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11대 과제? 이거 아닌데. 이거 말고 왜 도표 하나로 나와 있는 거. 예. 도표 하나로 나와 있는 거 없어요? 우리 사진 여기 있다, 여기. 한눈에 보는 민중총궐기 11대 요구안, 일자리 노동, 재벌 책임 강화, 농업, 민생빈곤, 민주주의, 인권, 그 다음에 자주평화, 이게 끝이야. 여기서 이쪽 칸. 사회 공공성, 생태환경, 세월호, 청년학생. 여기 이석기 석방하라가 어딨어? 이석기 석방하라가 없어. 그러면 이 11대 요구안도 아닌 특정 집단이 주장한 내용을 가지고 마치 13만 명이 똑같은 요구를 한 것처럼, 예, 없잖아요. 예, 없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그 주장을 한 애들이 빨갱이 뿌락진가요?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은 왜 프랭카드 들고 왔냐 하면 11월 5일에 유엔의 자유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경고를 때렸다니까. 이석기를 잡아놓은 국가보안법 7조가 문제가 있다. 이거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나쁜 법안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수정하라는 요구가 나온 거야. 유엔에서. 그러면서 그 국가보안법 7조에 따라 이석기를 지금 구속하고 처벌하고 있는 게 부당하다는 유엔의 입장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이 잘못됐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만든 정당을 그렇게 함부로 정부에서 해산시킬 수 없다라는 거야. 무엇보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게 이석기가 내라는 모죄, 아로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내라는 뭘 했기 때문에 해산시켰잖아. 헌법재판소에서. 그런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이석기는 아로를 형성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 이석기가 아로라는 조직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없다. 그게 대법원 최종 판결이야. 그래서 이석기가 내라는 모죄 무죄를 받았어. 그러면 결론은 뭐냐? 지금 우리 정부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법적 근거가 사라진 거야. 물적 증거가 사라진 거야.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 경고를 때린 거예요. 그걸 들은 이석기 지지자들이 이석기를 석방하라 들고 나온 거지. 걔네들은 프락치는 아니지만 철이 없는 거죠. 프락치는 아니지만 철이 없다? 근데 사실 그게 또 철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게 이게 유엔의 권고사항이니 걔네들은 명분이 있잖아. 내가 볼 때는 걔네들이 프랭카드에다가 유엔 자유권위원회 경고사항이라고 그걸 썼어야 됐어. 그 걔네들은 지네들이 와가지고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주장하는 게 지네들은 당연할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 정서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놈을 석방하라고?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잖아. 그럼 거기에다가 맨 위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그 경고 11월 5일 경고사항에 따라 이석기를 석방하라 했다면 문제가 안 돼. 내가 그날 프랭카드 든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야.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누구든지 자기의 주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에 나올 땐 반드시 그걸 쓰라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이석기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라는 권고를 했다. 그걸 밝히고, 왜? 지금 우리 할아버지들은 그 유엔이 그런 거 경고한 거 몰라. 왜? 한국 언론에서 아무도 보도를 안 했어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누구도 보도를 안 했기 때문에 유엔에서 박근혜 정부한테 경고 매겼다는 걸 몰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니까는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이런 생 빨갱이들 만나 이렇게 욕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통합진보당 측에다가 내가 참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국민들의 정서를 좀 잘 살펴달라. 국민들의 정서를 지금 이 통합진보당 세력이 너무 몰라.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막 좀 학력이 높고, 주로 학력이 높고, 되게 젊고,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자기네들의 주장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석기는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간 놈인데 석방하라고 그래? 이 미친년들 아니야? 이렇게 욕을 한단 말이야. 중간이 없는 거야, 중간이. 그러니까 이석기 석방을 왜 요구하는지를 그 프랭카드에 써갖고 오라고. UN 자유권위원회 경고에 따라 권고에 따라 이석기를 석방하라. 그러면 그 프랭카드 한 장에 다 들어있잖아. 왜 그런 거 없이 나와가지고 우리 국민 전체를 빨갱이로 몰아. 그러니까 좀 그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진보 정당 지지자들의 문제점이 다 자기만큼 알 거라고 생각해. 아니라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니들이 아는 거를 다 알질 못해.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니네들이 보는 뉴스를 국민들이 다 알면 망치분이 왜 여기서 방송하겠냐. 진보 정당 젊은 지지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야. 우리 국민이 너희들이 보는 진보적인 뉴스를 알아서 다 보면 망치분이 왜 방송을 하겠어? 왜 단어 뜻 설명하면서 9년째 방송을 하고 있겠냐고. 그게 뭐냐? 사실 국민들은 잘 몰라. 이석기가 내라는 무죄 받은 것도 잘 몰라. 그리고 아로가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 난 것도 몰라. 그래서 유엔에서 이석기를 처벌하는 게 온전하지 않다라고 경고한 것도 몰라. 너희들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널리 알리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냥 뜬금없이 이석기를 석방하라. 그러면 우리가 다 빨갱이로 보이잖아. 그래서 좀 설명을 좀 중간 부분을 잘 설명해야 된다. 옛날에는요. 옛날에 내가 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 동네 같이 이렇게 공장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는 야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야학. 그래갖고 이 야학이 건물 지하 같은 데에 막 곰팡이 핀 방이지만 거기서 노동자들을 불러가지고 막 공부를 가르쳤어. 대부분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와가지고 공장 노동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 국영수, 그러니까 검정고시 준비를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노동자의 노동 3권을 가르쳐주는 그런 야학이 되게 많았어요. 작은 교회 같은 데도 다 그런 활동들을 하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우리 진보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들이 자기네들은 다 안다라는 거, 그래서 국민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그거를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국민들이 다 똑같이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한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거리로 나와야 된다. 지금은 마치 좀 뭐라 그러나 학벌 좋고 근데 꼭 얘네들 보면 또 이뻐요. 그 학벌 좋고 깔끔한 그런 사람들이 되게 우리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옛날에 이 노동운동했던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어. 송곳이란 드라마를 내가 한 번도 안 봤는데 그 웹툰 송곳, 나는 왜 송곳이란 드라마 안 보느냐, 나는 그 웹툰 송곳에 너무 반했기 때문에 나는 실망할까봐 못 보겠어. 막 그 송곳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나는 그 웹툰 작가가 그려내는 누구라고 그러냐, 신장 투석하면서 노동자들 깨우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손이 말라가는, 세상에 그 웹툰에 손이 말라가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3권 마지막 부분이야.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송곳 작가를 고소하겠다는 거 아니야. 3권까지만 내놓고 4권을 안 쓰길래 내가 이제 막 고소하겠다 그랬던 게 그래서 그랬단 말이야. 그 그림이 웹툰이 너무 완벽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혹시 드라마 보고 실망할까봐 내가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 소위 그 안내상이 맡은 역할, 그 안내상이 맡은 그 역할의 인물이 뭐 하는 사람이야? 노동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잖아. 그 사람들이 노동자 깔봐? 깔보지 않아. 그런 것처럼 노동자들은 알고 있다. 내가 볼 때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서 민주노총의 취지를 이해하는 건 2, 3%밖에 안 돼. 2, 3%가 내가 볼 때 전체 노동자의 많은 수야. 그리고 그 2, 3%랑 친한 7% 정도가 그 찍으라면 찍는 거지. 실제로 우리 노조 가입 10%? 노동조합 민주노총 가입률이 10%인데 10% 노동자가 다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봐 나는. 나머지 90% 몰라. 그래서 정말 통합진보당 옛날 민주노동당 했던 사람들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노동자들의 바닥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노조가 필요 없고 노조는 빨갱이다 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가가서 그들이 노조에 가입하게 할 것인가. 그런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석기를 석방하라 그게 뜬금없이 써갖고 나오지 말고 유엔의 권고사항에 따라 그 말을 꼭 쓰라고. 그게 내가 부탁하고 싶은 부분이야. 안 그러면 오해가 생겨. 예. 네. 저기 운영자가 왜 들어왔지? 네. 운영자님? 시청자 여러분 갑자기 실례해도 되겠습니까? 방송대상 대표 BJ 50인에 망치부인님께서 선정되셔서, 예. 잠깐만요. 선정되셔서 잠시만, 뭐라고요? 축하하는 의미로 선물을 드리려고 왔어요. 잠시만 실례할게요. 죄송합니다. 대표 BJ 50인이 됐다고? 예. 저 축하하러 오셨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어떤 선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운영자님 축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때, 이 별풍선 50개가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 가만있어. 이게 운영자, 아프리카 시삽, 예, 해서, 지금 이제 별풍선 50개를 주셨네요? 네. 원래 우리 방송에서는 절대 별풍선 누가 몇 개 쐈는지 공개하지 않지만, 예, 아프리카 운영진의 선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개했습니다. 왜 내가 준 걸 안 보여줘! 그렇게 분노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 진정들 하시고,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드릴 수 있도록 선물권 50장도 넣어두세요? 뭐라는 거지? 대표 BJ 52는 방송대상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11월 26일부터 투표가 진행되니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이만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예, 넣어드렸어요. 뭘 넣었을까? 예. 예,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고생하세요. 예. 안녕히 가시고요. 퀵뷰. 퀵뷰. 내가 이 퀵뷰만 보면 내가 참 그래. 이 퀵뷰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또 패싸움 나잖아. 그래서 내가 이 퀵뷰를 아무한테도 못 준다고. 미안합니다. 예, 자, 진정들 하세요. 집중. 아까 우리 무슨 얘기했죠? 아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난 또 운영진이 이게 쫓겨난 놈들이 막 신고해가지고 방송에서 쫓겨난 놈들이 열받아서 신고해가지고 경고 매기로 온 줄 알았잖아. 미안해요. 예, 경고 때문에 온 게 아니었어. 자, 감사합니다. 네, 안내상 송곳 이야기. 그래서 정말 뭐라 그러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가 80년대 학번이 학교 다닐 때는 89학번이 학교 다닐 때는 운동권 선배들이 둘로 나눠져 있었어. 한쪽은 농민운동을 해야 된다는 선배들이 있고 한쪽은 노동운동을 해야 된다는 선배들이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이 선배들이 서로 이제 막 되게 안 좋아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이제 양쪽 선배들하고 다 공부를 해봤어. 근데 보니까 부산, 마산 이쪽 출신 선배들은 전부 다 노동운동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충청, 전라, 충청 호남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농민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서울 사람으로서 내 입장에서는 농민 문제, 노동 문제가 다 중요했어. 내가 볼 때는, 농민 문제나 노동 문제가 둘 다 중요한데 왜 그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싸우지?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어린 시절에. 근데 이제 좌우지간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예, 이 노동자하고 농민이 그 근본적인 생활이 유지가 안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걸 나는 그때부터 꾸준히 봐왔어. 내가 89년 이후로 쭉 우리의 지난 27년을 돌아보면, 정말 노동자하고 농민이 망해가면서 국가 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난 지켜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정말 50%만 넘어도, 그러니까 전체 노동자 중에 노동조합 가입률이 50%만 넘어도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이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다는 거야. 쟤네들이 철저히 노동자를 빨갱이라고 한 이유가, 솔직히 여러분, 망치부인한테 설명 듣기 전에는 그 노동 3권이 헌법에 나온
조항이라는 걸 몰랐다는 분 손. 지금 망치부인 방송에서 설명 듣기 전에는 근로 3권, 노동 3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단체 협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다. 이거 몰랐던 분 손. 사실 망치부인 방송에서 듣기 전에는요. 우리 국민 대다수가 몰랐어요. 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지식인들만 알았지 대부분이 이게 헌법이 보장한 근로 3권을 몰랐단 말이야. 왜냐? 김영삼 때도 모든 언론에서 노동조합은 빨갱이라고 가르쳤어. 그 역사 바로 세우기를 특별히 했던 김영삼도 노동정책만큼은 굉장히 반노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김영삼이 노동조합 이퀄 빨갱이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그게 결국은 우리 그 90년대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민주시대에 열린 상태에서 문민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민 50%가 노조에 가입했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안 됐어요.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이 이렇게 처참한 지경이 안 됐다고. 왜냐하면 1970년대 80년대까지는요. 실제로 아빠가 혼자 번 돈으로 자식들 4남매, 우리 집이 4남매였어. 오빠를 데려다 키워가지고 딸 셋에 아들 하나. 그래서 우리 4남매하고 엄마 아빠 6명이 먹고 살았어요. 기억나요? 옛날에 우리 도시 노동자가 아버지 혼자 번 돈으로 6식구가 먹고 살았다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 아빠가 겨울 보너스를 타오면 쌀을 몇 가마니를 사놔. 그래놓고 그 몇 가마니 쌓아놓은 쌀을 근데 그 당시 이제 골목에 그 새들어 사는 집들이 쌀이 똑똑 떨어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 가난한 부부들이,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 그럼 우리 엄마가 맨날 들통에다가 쌀을 퍼다가 그런 사람들한테 나눠줬다고. 그리고 그때 이제 나랑 우리 언니랑 불만이 뭐였냐면, 아니 아빠의 그 보너스를 왜 쓸데없이 다 쌀을 사가지고 사람들 다 나눠주느냐. 그 돈을 좀 우리 문화생활 하는데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엄마한테 뒤지게 맞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딸 셋이 그 개인의 영역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된 거 아닌가? 라는, 그게 보고 배운 거잖아. 그랬던 것 같아. 좌우지간 뭐 여기서 잠깐 우리 엄마 얘기가 초여서 미안한데, 그 당시에는 이 노동자들이 우리 아버지가 번 돈으로 자식 넷이 먹고 살았어요. 엄마 아빠랑. 예. 그랬는데 90년대에 그러니까 89년 90년에 전 세계 사회주의가 몰라 그래.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환경이 나빠진 거야.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 관계가 있어. 오늘 그 얘기를 해줄게. 중요한 얘기다. 그러니까 내가 뭐 적어봤자 소용없어. 뭔 얘기가 나올지 몰라. 아주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가 발전한 게 누구 덕분이다. 박정희 덕분이다. 이렇게 배우고 살아왔잖아요. 박정희가 경제를 성장시켜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됐다. 이게 이제 이 박정희 빠돌이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 주장이 맞냐? 거짓말이냐? 거짓말이에요. 왜냐? 1990년 이전에는 특히 이제 70년,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요때, 내가 또 말로 하면 안 믿잖아. 말로 하면 안 믿기 때문에, 마셜 플랜. 왜 또 이렇게, 잠깐만요. 이 얘기를 하려니까 갑자기 또 다운이 됐어요? 예. 응답하지 않는데. 왜 그래? 내가 뭐 어쨌다고. 숨기고 싶은 얘기인데, 예. 자, 예, 여러분들 마셜 플랜이라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예. 마셜 플랜,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나 봐요. 네, 다시 한번 시도해 봅시다. 마셜 플랜이라는 게 뭐냐면,
역시 계속 오류가 떠요. 제2차 세계대전 후 47년부터 51년까지 미국이 서유럽 16개 나라에 행한 대외 원조 계획이다. 정식 명칭은 유럽 부흥 계획이지만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마셜이 처음으로 공식 제안했기에 마셜 플랜이라고 한다. 이게 뭐냐? 결국 미국이 유럽이 공산화될까봐, 예, 미국에서 서유럽이 공산화될까봐 대외 원조를 했던 게 마셜 플랜이에요. 요게 이제 47년부터 51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냉전 전쟁이, 세계적인 냉전 첫 번째 전쟁이 한국 전쟁이야. 세계적인 냉전의 첫 번째 전쟁이 한국 전쟁이고,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이 마셜 플랜이라는 걸 통해서, 예, 마셜 플랜이라는 걸 통해서 프랑스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서독이나 영국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돈을 지급한 거야. 돈을 쏟아부은 거야. 그게 마셜 플랜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그때 끝났냐? 51년에 끝났냐? 그렇지 않아. 이 사람들이 1960년대가 되면 그 케네디, 여러분 백년 전쟁이라는 동영상 보셨죠?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걸 드러낸 백년 전쟁이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케네디 경제팀에서 한국 경제를 지원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게 서방의 경제 원조야. 서방의 경제 원조. 마셜 플랜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 70년대에 소위 이제 그 공산주의하고 맞닥뜨려 있는 중국하고 대만이면 대만을 지원하고 대만, 홍콩을 막 투자를 하는 거야. 남한하고 북한에서 남한에다가 막 투자하고, 이게 이제 그 서방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그렇죠. 프레이저 보고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 냉전적 대립을 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경제 투자를 했던 거야. 저 마셜 플랜을 계속해서 변경해 가면서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때도 그 박정희가 무슨 경제정책을 제대로 폈다라기보다 실제로 박정희의 경제정책 두 개는 크게 실패를 하잖아. 뭐 박정희 때도 그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지하 경제를 정상화하겠다. 양성화하겠다라고 주장했다가 쫄딱 망하고, 화폐 개혁했다가 또 쫄딱 망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 케네디 경제팀에게 모든 경제 정책을 다 맡기잖아. 그리고 비로소 나라가 운영되기 시작했어. 박정희의 경제 정책은 초반에 굉장히 무식해갖고 토끼털을 팔아가지고 무역 이익을 얻는다는 둥 그런 개소리를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경제에 대한 모든 그 결정권을 미국의 경제팀에게 다 맡긴 다음에 비로소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막 발달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이제까지 박정희의 공으로 속여왔던 거야. 그 프레이저 보고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내가 가장 웃겼던 글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백년 전쟁의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동영상이 있어. 그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동영상인데, 그 동영상이 허위사실이라고 막 주장하면서 뭐 고소하고 기소하고 지랄했지만 처벌 받았어? 유죄 판결 확정적으로 나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 이제 프레이저 보고서가 박정희 편의 제목이야. 그러면 어떤 놈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프레이저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지만 그 글은 원래 박정희를 비판하려고 쓴 글이 아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니까 그 프레이저 보고서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보고서다.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일부만 발췌를 해서 그렇게 악의적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 대부분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백년 전쟁을 보다가 어머 그래? 그래갖고 사람들이 안 본 거야. 근데 그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건 원래 그렇다? 개뻥이에요. 프레이저 보고서가 뭐냐 하면, 미국의 상원의원 프레이저란 사람이 그 당시 박정희가 미국의 상원의원들한테 로비를 하다 걸렸어. 그래서 그 로비 사건에 대해서 청문회를 한 거야. 청문회를 해가지고 그 청문회 과정에서 박정희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그 재검토하고 이랬던 모든 보고서, 한마디로 박정희의 로비 범죄에 대해서 청문회한 보고서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박정희 욕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마치 국민들이 프레이저 보고서가 뭔지 모르면 그 말에 꼴딱 속아 넘어가게 굉장히 당당해. 우리가 프레이저 보고서 진짜 안 읽어봤잖아. 우리가 안 봤는데 프레이저 보고서란 게 뭔지도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어머 진짠가벼.
어메 진짜 프레이저 보고서에서는 박정희 칭찬이 90%고 비판은 10%밖에 없는데 그걸 악의적으로 왜곡했나벼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개뻥이라고. 개뻥이라고. 프레이저 보고서의 목적 자체가 박정희의 미국에 대한 로비스트, 로비 범죄에 대해서 범죄 증거를 잡고 청문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박정희를 처음부터 욕하려고 쓴 보고서야. 그러니 90%가 박정희 칭찬은 정말 개소리인데, 정말 개소리예요. 근데 그 당시에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믿더라고. 얼마나 어이없었는지. 어떤 놈이 우리 방 채팅창에 가서 똑같이 쓰고 있었던 거야. 자기가 프레이저 보고서를, 다 봤는데, 그 내용이 박정희 비판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막 썰을 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그날 혹시 기억나세요? 2013년이야. 그 내가, 야, 뻥까지 봐. 그 박정희 로비 범죄에 대해서 미국 상원위원회에서 청문회한 보고서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박정희 비판이지, 임마. 그게 90%가 칭찬이 말이 돼, 임마! 그 뒤로 글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선동 지르네. 너 그때 그 놈이지? 그때 나한테 와가지고 뻥 까다가 걸려가지고 도망간. 너 그때 그 놈이지? 이러니까 선동했대. 내가 언제 선동했어, 임마? 네가 감동한 거지. 예. 그게 프레이저 보고서예요. 그래서 그 프레이저 보고서에 박정희의 경제정책의 문제점부터 다 나온다는 거야. 60년대 박정희가 뭔 잘못을 했는지부터 다 나오는 게 프레이저 보고서야. 근데 그게 뭐 90%는 박정희를 칭찬하는 거라고 개뻥을 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 동영상을 내렸다고 막 그랬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건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 동영상 삭제하지도 않았고 지우지도 않았고 변경하지도 않았고 수정하지도 않았어. 그대로 다 있어. 근데 이 새끼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그때 민족문제연구소를 이제 그 해킹을 했던가 이래갖고 트래픽을 오버시켜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동영상 없다고 개뻥을 치더라니까. 동영상이 없다고 내렸다고 막 너무나 당당하게 얘네들의 그 전술이 그래. 굉장히 당당하게 뻥을 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늘 자기 검열을 하잖아. 혹시 내가 한 말이 사실일까 아닐까 계속 자기 검열을 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되게 지가 100% 맞은 것처럼 당당하게 얘기하면 저 말이 맞나 싶은 거야. 그걸 노리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100% 거짓말이야. 100% 거짓말인데 100% 당당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저 말이 맞나 싶은 거야. 그거 개뻥이에요. 예, 좌우지간. 그래서 요 경제 문제 우리나라에서 김영삼 정부 때 그 90년대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정말 50%까지 노조에 가입했다면 그 뒤로 이렇게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이 깎일 수가 없어. 도리어 80년대까지 그 당시에는 뭐가 적용이 됐냐면 노동자들의 월급을요. 아예 기업에서 일부러 생활 물가를 반영해서 월급을 줬어. 물론 이제 사무직 노동자들 얘기지만 공장 노동자들에겐 저임금이었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사무직 노동자였기 때문에 사무직 노동자들에게는 생활 물가를 반영해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가지고 월급을 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번 돈만으로 먹고 살 수가 있었어. 물가가 오르면 임금도 같이 오르던 시절이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월급이 그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 그때 왜냐면 70년대 물가가 확 뛰었기 때문에 70년대 물가가 막 인상되니까 7, 80년대 그때 우리 아버지 월급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난 그걸 기억해. 어렸을 때 내가 저기 10살 때 우리 엄마가 날 붙들고 너 엄마 아빠 죽으면 어떻게 살래? 이렇게 물어봐서 내가 그 집을 팔아서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를 받아서 그 식구들이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그 내가 10살 때 그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버지 월급이 얼마인지 나한테 다 알려줬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아버지 월급이 물가 인상에 따라 올라갔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하여튼 좌우지간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서 저 마샬 플랜 이후로 서방에서 가난한 날 못 믿겠지. 나 진짜예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나 어렸을 때 그 우리 동생한테는 요리를 가르치고 우리 언니한테는 왜 집안일을 안 도와주냐고 가사노동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막 잔소리했는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는 부엌에 못 들어오게 했어. 너는 아들이다. 너는 아들이다 이러면서 나한테는 경제 문제, 집안에 뭐 빚이 얼마 있고 융자래 이자를 얼마 낸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 했다니까. 12살짜리 앉혀놓고
11살, 12살 때 나는 우리 엄마랑 가정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 막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 마샬 플랜으로 시작된 서방의 경제 원조, 이 마샬 플랜으로 시작된 서방의 경제 원조가 결국 우리나라의 박정희 시대 때 경제 성장의 원인이 된 거지. 박정희가 뭔가 경제 정책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프레이저 보고서를 꼭 보세요. 프레이저 보고서를 꼭 보시면 거기 나와. 박정희가 경제 정책을 크게 초반에 실패해가지고 그 케네디 경제팀에서 완전히 박정희를 배제시키고 우리나라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 한번 꼭 보세요. 박정희가 경제에 도리어 방해가 됐어.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박정희 시대 때 우리나라가 먹고 살게 됐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 그때 확실히 어떤 일이 발생했냐. 경제가 성장했어. 케네디 경제팀 덕분에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늘어나. 그때 이제 IMF, 아니야, 뭐였지? 그때 세계개발은행, 있는데? IMF 말고 경제개발부흥은행. 그 뭐였지? 하여튼 있는데. IBRD, 오케이. IBRD라는 국제기관이 있는데, 얘가 뭐 하는 데냐? 소위 그 서방의 경제원조로 주도했던 애들이야. 서방의 경제원조를 주도하면서 소위 이제 전 세계를 그 강대국이 핏바라먹는 경제 식민지를 실제로 건설해가는 게 얘네들의 목적이었지만 어쨌거나 얘네들이 이 IBRD에서 뭘 했느냐. 우리나라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요. IBRD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균형 발전시킬 거냐. 그럼 이게 지리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지리학에 나오는 개념인데 그 국토개발 계획이라는 게 있어. 국토개발 계획. 그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국토를 개발할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식에는 3가지가 있어. 첫째, 위에서부터 하는 그 하향식 경제개발이 있고,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 중앙 집권식 개발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상향식 개발 정책. 그게 뭐냐? 균형 개발 정책이야. 그러니까는 정확한 개념으로는 거점 개발 방식. 박정희가 쓴 게 거점 개발 방식이에요. 중앙 집권, 정부에서 주도하는 거점 개발 방식의 경제 정책. 그래서 그게 뭐냐면 어느 특정 수도권하고 영남 지역에만 집중 투자해서 여기를 발전시키면 그 이윤이 주변에 전국으로 퍼진다. 요게 거점 개발 방식. 그 다음에 그 유럽식, 그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을 개발한 방식은 균형 개발 방식. 그래서 이 균형 개발 방식은 뭐냐면 중앙 집권 혹은 어느 특정 지역에다가 모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모든 지역에 자생력을 주는 걸 목적으로 소규모 지방정부 중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 그걸 상향식 그 개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실제로 이 박정희가 여기까지 맞아요? 내가 이거 한 10년 전에 가르친 거라서 지금 거의 까먹었어. 제대로 설명한 혹시 잘못 설명된 부분 있으면 좀 찾아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박정희식의 개발 방식이 거점 개발 방식, 그 다음에 유럽식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의 발전 방식이 균형 개발 방식이야. 그런데 거점 개발 방식이 수도권하고 영남만 집중 부각시키면서 국토의 불균형을 낳았어. 빈부격차를 낳고.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뭐 했냐. 집권한 다음에 광역시를 만들었어요. 전두환 이전에는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부산직할시 딱 그렇게밖에 없었어. 대전직할시인가? 그렇게밖에 없었는데 전두환이 집권한 다음에 광역시를 만들어. 그게 광역개발 방식이라는 중간자적인 방식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점과 균형개발의 중간, 그래서 여러 지역을 광역시라고 설정하고 그 지역에 투자를 해서 주변을 발전시킨다. 이런 개뻥이었던 거지. 그래갖고 광주가 광역시 됐는데 나아진 거 있어요? 나아진 게 없어. 그 광역시 정책이 그렇게 나오게 된 거야. 좌우지간 지리학에 나오는 국토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어. 그 국토개발 방식은 사실 세계적인 지리학자들이 나름대로 선진국형, 그리고 장기적인, 선순환적이고 장기적인 개발 방식은 균형 발전론이다. 어느 특정 지역의 거점 개발 방식은 위험하다. 이게 나중에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 또 중국이에요. 중국이 등소평 때부터
중국의 동해안에다가 막 그 개방 도시들을 만들었어. 상해 같은데. 그래서 그런 도시들이 막 발전한 거야. 그래서 그 지역, 상해 지역에 사는 그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들 훨씬 잘 살아.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그 부가 전파되냐? 안 되잖아. 그게 거점 개발 방식의 문제점인 거야. 우리나라의 서울하고 그 영남만,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 마산만 발전시켰던 문제점이 지금까지 국토의 불균형 발전의 원인이 된 것처럼. 그래서 그 당시 IBRD에선 뭘 얘기했느냐? 자, 여기까지 알아듣겠어요? 말이 좀 많은데 좀 너무 빨라? 알아듣겠어요? 자, 여기까지 그 우리 저기 망치분이 어려운 얘기하면 못 알아듣겠다고 텔레그램 하시는 님 지금 여기까지 알아듣겠어요? 자, 그래서 그 IBRD는 맨 처음부터 뭘 권했느냐? 국토의 균형 발전을 권해요. 예, 국토의 균형 발전. 그러면서 이 조선이 한반도가 일제가 강점을 해서 그때 이 X자 철도를 놔. 그래서 원주에서, 그러니까 그게 의주에서 그 평양지나 서울, 부산까지 연결되는, 부산에서 의주까지 연결되는 철도, 서울을 지나는. 그 다음에 그 목포죠. 군산인가 목포에서부터 출발해서 이게 그 원산으로 가는, 그 철도, X자형 철도를 놨어, 일본이. 요게 목적이 뭐냐면 원산항, 목포항, 부산항에서, 수탈을 하기, 그러니까 여기 쌀이라든가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럼 의주는 뭐냐? 중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의주를 개발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일본의 그런 국토개발 방식이, 어쨌거나 그 국토개발이, 그러니까 철도가 그렇게 놔져 있으니 경부선하고 호남선을 살려야 된다. 경부선하고 그 호남선을 살리라고 IBRD가 제안을 해요. 예. 그래서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호남선하고 경부선을 복선, 2개의 철도를 놔라. 왜냐하면 철도가 원거리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100km가 넘어가면 가장 경제적인 운송수단이 철도예요. 그거 알죠? 경제지리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야. 뭐냐 하면, 그 거리에 따라 경제적인 이 운송수단을 공부를 해, 애들한테. 기억나죠? 막 옛날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나? 모르나? 하긴, 우리 어렸을 때는 그 경제지리에 그 개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가까운 거리는, 100km 이내는 자동차가 빠르다는 거야. 집에서 집으로. 문 앞에서 문 앞으로 배달하는 자동차가 가장 빠른 운송수단이고, 100km 이내에서 움직일 거면 철도를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100km가 넘어가게 되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철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왜? 그러면 이게 자동차는 기름을 원료로 써야 되잖아. 그 휘발유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도는 도리어 연료는 적게 들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걸 뭐라 그러니, 가는 힘. 한번 그 앞에 기관차가 끌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어서 쭉 가잖아. 그러니까 철도가 가장 원거리에서 가장 경제적인 운송수단이 돼. 근데 우리나라는 철도보다 경제적인 게 선박이라고 가르쳐. 물론 섬나라는 선박이 가장 경제적이야. 철도를 놓을 수가 없잖아. 철도를 이렇게 섬에서 섬으로 다리를 놔서 철도를 연결해야 되니까 차라리 선박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통일만 하면 중국, 러시아, 유럽을 철도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철도를 살렸어야 됐던 거야. 그 경제지리 씨가 철도가 가장 거리가 멀어질수록 초기 투자 비용은 높아. 철도를 놓고 역을 건설하는 초기 투자 비용은 높지만 어느 정도 거리 이상이 가면 더 이상 비용이 늘지 않아요. 그래서 철도의 운임선이 이렇게 연결돼. 자동차는 그냥 계속 올라가. 거리가 멀어질수록 비용이 계속 올라가. 그 다음에 비행기는 여기서 시작해. 아예 초기부터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선박이 철도가 갈 수 없는 곳까지 가기 때문에 더 멀어지면 선박이 유리하다. 가령 이제 유럽으로 우리가 무역을 하거나 미국으로 갈 때는 철도보다 선박이 당연히 유리하지. 우리가 미국까지 철도를 못 넣으니까. 그걸 이제 경제지리 시간에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이 모든 이론이 IBRD는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뭐라래? 철도 호남선하고 경부선을 복선, 지금 단선으로 되어 있는데 복선을 놔서 산업철도로 써라. 그러면 그게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다. 대신 지금 이 일본이 만들어 놓은 세로 도로망이, 세로 운송망이 그 가로 교류를 방해하고 있으니 그 전주하고 대구, 그 다음에 광주하고 부산 이런 연결시키는 가로 도로망을 구축해라. 그러면 국토가 바둑판 모양으로 균형 발전하게 된다. 그게 IBRD의 제안이었어요. 그때 이 박정희가 그 일본에서 차관 빌려오고 그 서방의 마셜 플랜 제2차, 3차, 마셜 플랜처럼 서방의 경제 지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경제 지원으로 가로 도로망을 구축하고 철도를 복선화했으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국토가 전반적으로 균형 발전이 될 수 있었는데 박정희가 어떻게 한 거야? 그 모든 돈을 경부고속도로에다 때려 지은 거야. 모든 도로를 경부고속도로에다 때려 지으면서 그러면 경부고속도로를 일직선으로 연결했냐? 그게 아니라 이제 김종필이 같이 무슨 조카 사수인가 그랬어. 그러니까 김종필의 동네까지는 그 경부선이 일자로 내려가. 대전까지 일자로 내려갔다가 지네 고향 구미로 가야 되니까 확 휘어가지고 구미를 거쳐서 대구를 지나 울산 포항 이쪽으로 이게 이렇게 휘어가지고 부산까지 S자형으로 도로를 놓은 거야. 그러면서 그나마 그 도로를 제대로 놨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경부고속도로가 기네스북에 올라갔어. 계속 수리 중인 도로로. 너무나 이렇게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거의 90년대까지 계속 수리를 했어. 경부고속도로를. 최단기간 안에 만든답시고 최단기간이라는 거에 꽂혀가지고 박정희가 너무 무리하게 만들어서 계속 수리 중인 도로. 그게 나중에 그 국제 기록을 남겼다니까. 부실 시공으로. 그게 경부고속도로야.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강원도 인구 희박지역, 전라도 인구 희박지역, 제주도 인구 희박지역, 서울, 충청, 경상도만 그나마 사람들이 살아. 그런데 이 지역도 그럼 다 골고루 잘 사냐? 그게 아니야. 지역마다 빈부격차가 심해진 거야. 원래 IBRD는 가로 도로망을 놓으란 얘기와 더불어서 뭘 했느냐? 그 당시 호남이 그때 인구 집약도가 제일 높았어요. 인구 집약도가 뭐냐 하면 이것도 경제학 개념인데 어느 같은 공간 안에 이만한 공간에 그 10명이 사는 거하고 요만한 공간에 10명이 사는 거하고 어느 쪽이 집약도가 높다고 얘기해요. 이게 A야. 이게 이제 인구 집약도야. 숫자가 또 반대로 써야지. 요만한 공간에 10명이 사는 것과 요만한 공간에 10명이 사는 거 어느 쪽이 인구 집약도가 높다고 얘기해요? 어느 쪽이 인구 집약도가 높다고 얘기해? 동그라미야 별표야? 동그라미죠. 예. 동그라미가 인구 집약도가 높은 거야. 그 당시에 호남은 그러니까 이승만 때까지 농업이 우리나라 중심 산업이었기 때문에 호남의 인구 부양 능력, 즉 먹여 살리는 능력이 호남이 제일 컸어. 쌀 생산이 많아서. 그래서 호남이 인구 집약도가 되게 높았었어.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태백산맥이잖아. 태백산맥하고 소백산맥이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워낙 산악지대가 지세가 높고 평야가 없어갖고 쌀농사가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경북 지역은 인구가 희박지역이었어요. 퍼져 사는 거야. 이 경상북도가 그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넓어. 서울, 수도권, 경남 다 경북을 못 따라가. 경북도가 우리나라 지방자치 광역단체 중에 가장 넓어. 어마어마하게 넓어. 호남 전체 전라남북도 합친 것보다 2~3배 정도 돼요. 호남 남북도 합친 것보다 2~3배 정도 돼. 그만큼 경북이 컸어. 그런데 인구가 어땠냐 하면 희박했던 거야. 그래서 IBRD에서 어떻게 했느냐.
소위 이제 이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려면 제조업이 발달돼야 된다. 제조업이 뭐야? 공장의 노동자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야. 공장 노동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 값싼 노동력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호남이다. 그래서 호남에다가 그 노동 집약적 산업, 공업, 무슨 얘기냐? 가령 이제 정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 집약적이라 그래. 정유 공장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 많은 지역에다가 짓는 게 자본 집약적이야. 근데 노동 집약적이면 노동자가 많은 지역에다 짓는 공장이 노동 집약적 공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호남이 인구가 많으니 인구가 집약적, 한마디로 좁은 공간에 다 뽀글뽀글 모여 살고 있으니 거기 공장을 지으면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 공장에 와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도농 결합체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즉 집에서 자기네 농촌에서 자기네 집에서 지은 쌀로 밥 먹고 출근하고 도시락 싸갖고 오고 이러면 곡물값이 오르지 않는다. 쌀값 폭등이 일어나지 않고 먹고 살면서 공장을 짓는다라면 그 호남 지역에서 그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부산, 마산, 울산 이 지역은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령 이 전라도 쪽이나 충청도 쪽은 뻘이 있어. 굉장히 긴 뻘이 나와. 그게 뭐냐, 해수면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형이 이렇게 생겨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뭐 밀물 때 이만큼, 썰물 때 이만큼이라면 가령 어느 쪽은 동쪽은 요만큼만 그 조수간만의 차이야. 근데 서쪽하고 이 서남 쪽은 이만큼이 조수간만의 차이예요. 뻘이 넓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큰 배가 못 돼. 큰 배를 댈 수가 없어. 근데 부산, 마산, 울산 쪽은 이렇게 수심이 깊은 거야. 그러니까 이 지역에다가 큰 배를 대서 그 수출입을 할 수 있는 수출항을 개발해라. 그래서 남동 임해 공업지대는 수출항 중심으로 공업지대를 형성하고, 호남 지역에다가는, 그러니까 충청 호남 지역에는 인구 집약적, 노동 집약적 산업을 만들어서 국토를 균형 발전시켜라. 그게 국제개발부흥은행의 조언이었어요. 근데 박정희가 어떻게 했어? 그 호남 지역으로 가야 되는 그 섬유산업, 그 다음에 전자산업, 섬유나 전자는 그 노동자가 되게 많이 필요해. 근데 이게 고급 노동이 아니라 그 단순 노동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섬유나 전자산업은 섬유나 전자산업은 그 가령 농촌 가운데 있는 농촌 가운데 있는 농공단지 형태로 개척이 돼야 된다. 근데 박정희가 인구 희박 지역인 대구 구미 지역에다가 인구 희박 지역에다가 그 섬유 전자산업을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이주를 갔어야 됐어. 이주해온 노동자들이 거기서 갑자기 밥을 먹어야 되니까 쌀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 쌀값이 폭등하겠죠. 그런 문제를 낳았어. 그러자 이번엔 박정희가 두 번째로 호남을 죽이는 거야. 쌀값을 통제한 거야. 정부미라는 걸로. 전량 수매라면서, 쌀이 생산되면 전량 수매라면서 쌀값을 정해버린 거야. 그거 이상 못 팔게. 그래서 호남은 자식들이 전부 다 망하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전부 다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도시의 공장에 값싼 노동력으로 팔려가고, 그러면서 농사를 지은 부모가 쌀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두 번 죽인 거야. 두 번 죽인 거야. 호남을 두 번 죽인 거야. 원래 거기에 그 섬유전자산업단지를 대규모로 구성해야 되는데 그 지역으로 가야 될 공업을 그 대구 경북 지역으로 가져갔어.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게 이제 돈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섬유전자산업이 더 값싼 노동력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돼요. 80년대에. 그때부터 박정희가 거기다 뭐 했냐. 지금 그 구미 불산 유출 봤지? 그 경북 지역에다가, 경북 공단에다가 화학공장을 지은 거야. 화학공장을 지어서 뻑하면 황산 누출, 불산 누출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 뻑하면 막 사고들이 일어나는 게, 그게 70년대에
70년대부터 석유화학 공장을 그쪽에 유치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 그 폐단이 나타나는 거야. 박정희 전두환 때 똑같은 놈들이었잖아. 박정희가 대구 경북 지역에 공업단지를 만들고 전두환이 거기에다가 박정희 때부터 박정희 말기에 중화학 공업단지를 유치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박정희의 4차 개발 계획에 보면 중화학 공업단지를 구성하는 얘기가 나와.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이 그게 생기는 거야. 화학 공장이. 그러면서 제대로 된 안전장치 없이 그런 화학 공장들을 지은 게 지금 부식해가지고 이제 이게 40년 된 거 아니야. 40년 지나니까 점점 파이프나 이런 게 녹아내려갖고 불산 유출이 일어나는 거야. 좌우지간 박정희 덕분에 먹고 사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지금 박정희 덕분에 뭘 얻는 거예요? 재앙을 만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대구 경북 지역이 낙동강 상류야. 근데 그 낙동강이 경남의 젖줄인데 낙동강 상류에 섬유공장. 그래서 염색약을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게 다 발암물질이야. 그게 낙동강 강변에 다 가라앉아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그 밖에 이렇게 발암물질들을 그 대구 경북 공업지대에서 그게 그대로 낙동강으로 이렇게 흘러간 거야. 흘러가서 나중에 90년대에 가서 터진 게 뭐였냐면 페놀 사태. 낙동강 페놀 사태. 낙동강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된 거야.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우리가 먹는 물에 발암물질이 발칵 뒤집어진 거 아니야. 그게 박정희 덕분에. 박정희가 이제 그래서 부산 마산 지역이 박정희에 대한 불만이 큰 거예요. 지고양을 먹여 살리겠다고 그 부산 경남 사람들의 목숨을 갖고 놓은 거잖아. 물론 무식해서 그랬지만. 네. 하여간 그런 거야. 그리고 지금 경북 같은 경우에 그 화학 공장 굉장히 심각해요. 그 1년에 그런 화학 공장의 누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 근데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해. 그렇잖아.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해가지고 지금 경북 도민들은 그 박정희 때 우리가 먹고 살았으니 우리는 그냥 참아야 된다. 이러고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좌우지간. 그래서 이 IBRD라는 그 회사에서 IBRD라는 국제기구에서 한반도의 균형발전 계획안을 냈는데 박정희가 싹 말아먹고 지금 오늘날 이 땅에 인구의 불평등, 빈부격차의 불평등, 그런 잘못된 경제개발 정책을 폈다. 그게 팩트야. 근데 박근혜가 거기에 열받은 거야. 박근혜 거기에 열받은 거야. 자기네 아버지가 틀림없이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기 생각하는데 박정희가 잘못했다라고 지금 교과서에 써있거든. 박정희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교과서 바꾸겠다고 저 지랄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다가 국민들이 들고 와서 막 데모하러 나오니까 빨간 우비가 그 백남기 씨를 두들겨 팼다. 이러면서 정말로 빨간 우비가 폭행해서 중태라니 사람 눈이 맞나? 예. 이게 이제 뉴스타파에서 정말 진짜야? 사실이야? 라고 되묻습니다. 조작되고 왜곡된 팩트를 찾아 바로잡습니다. 요런 코너가 있었나봐. 뉴스타파 정말이라는 코너. 나 오늘 처음 봤네. 이게 내가 지금 제가 일요일날 얘기했잖아요. 민중총궐기 본부에다가 얘기해서 관련 영상을 받겠다. 그때 자기네들이 자체 제작한 건 없고 요 영상이 소위 빨간 우비론에 대한 반론으로 만들어진 거래.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구구 사이트 등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이른바 빨간 우비 입은 시위대의 백시 폭행설을 국회에서 제기했습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입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빨간 상의를 입은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농민에게 주먹질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찍혀 있다면서 SNS상에 떠도는 동영상을 보고 드린 말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다른 사람이 가서 구호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거기 가서 몸으로 올라타는 장면이 나온다. 이게 상해의 원인 제공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확실히 수사하라면서 해당 동영상을 국회에서 틀었습니다. 같이 볼게요. 예. 아까 우리 김도읍 의원께서 얘기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저게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 저 지금 다쳐서 끌려가는 백노인,
빨간 우비를 입은 청년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슬로우 비디오로 나오죠. 그러면서 가서 확 몸으로 일단 덮치죠. 잘 검토해 보세요. 백노인이 지금 우측 두정부 골절상 좌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저 구호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거기 가서 몸으로 올라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상해의 원인 제공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 확실하게 수사하십시오. 네,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자, 두 의원이 말한 동영상은 뉴스타파가 촬영해 보도한 영상입니다. 지난 14일 민중 총궐기 대회 현장에서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응급차로 후송되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이 백 씨를 가격했다는 주장은 16일 트위터상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물대포가 아닌 어떤 빨간 의상을 입은 성명미상의 남자가 쓰러진 노인의 머리를 깔고 뭉갰습니다. 향후 상해치사죄나 살인 혐의가 될 수 있는 빨간 상의를 입은 성명미상의 남자를 수배합니다. 이러면서 역시 옛날에 그 정사겔 타진요 수법으로 아주 그럴싸하게 이 그 등이 드러난 빨간 우비 입은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뭐 무릎으로 배를 깔고 있다. 그러면서 아주 그럴싸하게 만들었어요. 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 트윗을 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이므로 이러다 말겠지 한 생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베 사이트를 통해 회자되더니 다시 SNS를 타고 급속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빨간 우비란 사람이야. 쓰러진 노인 위에 있던 자를 밀쳐내고 노인의 머리를 가격하고 넘어선다. 북한의 격술 기법과 일치한다. 북한 간첩인가 봐요? 아니면 북한의 격술 기법을 잘하는 국정원인가? 쓰러진 노인 위에 있던 자를 밀쳐내고 노인의 머리를 가격하고 그와 동시에 무릎으로 복부에 치명타를 입힌다. 균형 감각이 아주 뛰어나고 굉장히 민첩하게 힘을 주는 순간, 힘을 한순간에 모아주는 저런 솜씨는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니다. 광주 사태 때도 북한 공정원에 개입 증거가 있듯이 이번 사태에도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글 쓴 애는요, 고소하셔야 됩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그 단체에서요, 요 글 쓴 애들은 고소해야 돼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여당 측 위원을 맡기도 했고, 현 KBS 이사인 차기환 변호사를 비롯해 일베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음모설을 퍼뜨렸습니다. 빨간 우비를 입은 자, 쓰러진 할아버지를 니키고 가격하고 주먹으로 제대로 가격해서 뇌진탕 이상의 중상을 입혔군요. 시위대가 중상을 입혀놓고 경찰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야. 이 차기환이 지금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대리 MRI 검사 맡았다고 주장하는 그 양모의 변호사 맞죠? 양모 씨, 양모 씨의 그 변호사인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일베에서 떠돌던 이야기가 집권여당 국회의원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장에서 말입니다. 아래 백남기 씨가 쓰러지는 장면을 가장 잘 포착한 뉴스타파 영상과 뉴스타파와의 반대편에서 촬영한 오마이TV의 영상을 첨부합니다. 자, 과연 그날의 진실은 어땠을까요? 쓰러진 다음에도 계속 물대포가 구조하려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다 빨간 우비가 나타났어. 이 부분이요. 자, 빨간 우비가 지금 이제 이 구조하려는 사람들에게 계속 물대포를 쏘니까 얘가 갑자기 나타나요. 그래서 물대포를 막아보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쓰러져 있는데도 지금 계속 물대포를 쏘는 거야. 자, 이때 여러분 보세요. 바로 쓰러졌어요. 정말 그 김진태의 주장대로 빨간 우비가 이 백남기 씨 위에 쓰러진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어요? 잘 보세요. 왜 쓰러졌는지.
왜 쓰러져요, 지금? 뒤에서 물대포를 쏜 거야. 지금 구조하러 가는 사람한테 물대포를 쏴서 그래서 앞으로 넘어진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김진태 같은 영상에는 물대포가 나오지 않도록 슬로우 비디오로 튼 거예요. 예. 김진태가 올린 동영상의 문제는, 잠깐만요. 물대포의 존재야. 지금 일베에서 만들어 퍼돌리고, 북한의 격수를, 잠깐만요. 북한군의 격파수를 안다는 놈들이 써댄 저 게시물의 문제는 뭐냐면 슬로우 비디오로 찍어서 물대포를 가린 거야. 왜 슬로우 비디오로 찍었겠냐? 왜냐하면 진짜 화면에는 물대포가 나와. 물대포에 맞고 빨간 우비가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숨기려고 이 새끼들이 그 슬로우 비디오로 돌린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빨간 우비를 입은 목격자가, 그러니까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이 왜 백남기 씨 앞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백남기 씨가 쓰러진 다음에 물대포를 계속 쐈고 두 사람이 구조하는데도 계속 쐈잖아. 그래서 이미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완전히 쓰러진 상태야. 그러니까 이 구호하기 위해서 빨간 우비가 나타나. 그런데 그 빨간 우비까지 물대포를 쏴가지고 쓰러뜨려 놓고 저 빨간 우비 때문에 다쳤다고 개뻥을 치니까 뉴스타파에서 저 영상을 공개해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봐.